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죠. 근데 뭘 봐야 할지 보더라도 해석이 잘 안 되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보세요. 뉴스창 시간에서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뉴스 뭘 뽑아왔을까? 일단 파월 의장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해드렸죠. 연준 언제나 말 바뀐다. 그러니까 연준 믿지 마라 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드렸는데, 물가 상승이 뭐 괜찮다고 하지 않았나요? 일시적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별거 아니지 않다, 별거 아니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물가 상승 별거 아니다,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니까 별거 아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말 바꿉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일시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로 바뀌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준의 정책 잠깐 당장만 보면 안 된다. 당장은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괜찮은 것 마냥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별로다, 안 좋다라는 이야기로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따라 말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이끄는 증거를 발견하면 대응할 것이다. 이 대응은 바로 금리 인상이 되겠죠. 금리 인상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는 변명거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금리 인상을 할 때 빨리 한다고 했잖아 라고 말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심하고 있기에는 조금은 우리가 좀 너무 연준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안심하지 마시고 방어적으로 내가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인지도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다. 1973년대식의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낮다라고 하면서, 월가에서는 또 이거 일시적 공급 문제로 인플레이션이니까 이거 일시적일 거야. 그러니까 아우 매도하지 마. 이런 느낌으로 또 시장을 안정화, 그러니까 안심시키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너무 믿는 게 문제다라는 거. 지금 일시적이다라는 것과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시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들 상식적으로 물가 상승 앞으로 조금 더 이어나갈 수 있겠구나. 원자재 가격 올라갔으면은 그 올라간 원자재로 만드는 상품의 가격은 자꾸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인플레이션은 하루 이틀 만에 뭐 잠재워질 것 같지는 않구나. 조금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상식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아닐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식선에서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고요. 전 연준 이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 싸우는 걸 보고 있다 보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뭐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올 것이다 고 믿는 사람들은 또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들만 믿게 되고요. 아까처럼 뭐 별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봐 월가가 일시적이라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다 처음 보여드렸던 파월 의장은 일시적이라고 해놓고 지금은 주시를 해야 된다, 조금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연준 대응이 뒤늦을까봐 우려가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이지 않다 가지고 우리가 싸울 게 아니라,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는데 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는 쌓아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빨라지는 미국 긴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긴축하게 되면은, 미국은 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에 금자만 꺼내도요, 다른 세계 증시들은 금리 인상을 먼저 해버려야 됩니다. 이건 뉴스창을 오랫동안 보아오신 분들은 제가 계속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진정이 어렵다, 그래서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은요, 다른 국가들은 금리 인상을 빨리 해야 되고요,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 은행에 돈을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동네 은행에 돈을 맡길 바에는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과 같은 좀 엄청 큰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은요, 결국 한국은행에 돈을 맡길 바에는 미국은행에 돈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환율 부분에서도 요동칠 수 있는 거고, 외화 유출의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메리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가지마, 우리가 더 많이 금리를 줄 테니까, 지금보다 더 줄 테니까 한국은행에 돈을 그냥 냅두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식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한국은행과 미국은행의 어떤 체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크긴 하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언급할 다른 국가들보다는 좀 격차가 낮아요. 근데 신흥국가, 뭐 브라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남아, 필리핀 또는 저기 뭐 싱가포르라든지 체격 차이가 굉장히 큰 국가들이 있죠. 그 경제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큰 국가, 특히나 터키 이런데, 러시아 이런 쪽은요 지금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올려야 됩니다. 터키는 이미 지금 벌써 금리가 18%, 19%대에 올라와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은 20%대를 넘겨야지만 외화 유출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25%, 30%까지 올라갈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실 우리 신흥국들은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체격차가 아예 안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지금보다 올려야 된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표하기에는 우리나라 안정적인 금리는 2.2%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야 외화 유출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0.7%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안전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주식을 하는데 무슨 환율을 봐야 됩니까? 라고 하지만 지수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만큼 환율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계 증시가 움츠려 있는데 문제는 또 여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2위 국가죠. 경제력으로 따진다면 지금 벌써 2, 3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2위로 올라선 중국입니다. 중국은 헝다 사태 때문에 지금 중국의 GDP 전망이 하향되고 있다라는 거죠. 헝다 그룹이 부채가 터지게 되면은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헝다 그룹이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이라든가 금융 리스크는 적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국에 타격을 주게 되면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경제는요 중국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중국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다른 국가에도 피해를 줄 것 같아요. 물론 리먼 브라더스처럼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런 기업 하나가 전 세계 금융의 어떤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폭락을 일으키는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무너지기 때문에 한국이 무너진다라는 느낌이죠. 옛날 그리스 부도 위기 때 우리 기억나세요? 2011년인데 그리스 부도 위기 때 주가가 엄청나게 박살이 났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엄청나게 박살이 났던 거죠. 그리스가 부도가 나는데 우리랑 뭔 상관이야 이지만 사실 그렇고요. 2018년 브렉시트 때문에 또 주가가 급락을 하고 2016년, 17년, 18년 브렉시트 이야기만 나오면 주가가 급락을 하거든요. 그 왜 그럴까? 다른 국가인데. 그런 것들이 바로 글로벌 증시에서는 다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은 좋을 건 없어요. 당장 우리 바로 옆나라인데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은 우리나라는 시장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상품을 많이 팔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는 돈이 없어서 못 사겠대요. 그럼 우리는 어디다가 상품을 팔아야 됩니까? 우리나라도 상품 못 파니까 재고가 쌓일 것이고 공급을 줄여나가면서 공장을 안 돌리기 시작하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안 좋은 영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헝다 사태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뭐 전 세계 증시를 강타할 것이다 강타하지 않을 것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헝다 그룹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결국 중국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중국에 휘청거리게 되면은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뉴스들을 한번 봤을 때 제가 늘 말하죠. 호재를 찾고 싶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악재는 너무 많은 시장인 것 같아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과연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특히나 현금화를 미리 해라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비난을 합니다. 현금화를 하는 것을 왜 그렇게 미리 해놓느냐?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게 현금화입니다. 결국 미리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현금화죠. 지수가 빠지게 되면 현금이라고 하는 그 현금의 수익률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금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투자는 나의 자산의 가치를 무엇으로 바꿔놓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건데요. 주식으로 바꿔놓을 것인가 현금으로 바꿔놓을 것인가인데 지금은 주식시장이 빠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현금은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들고 계시는 분들 수익 중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현금도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저는 아직도 현금은 투입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더 큰 악재들이 더 많이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고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그게 해소가 안 된다면 하락이 나올 것이고 해소가 된다면 횡보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미를 줄 겁니다. 국가와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금융기관들의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자 우리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해결된다면 우리가 적극 투자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문현준 멘토의 뉴스창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